사전술래죄를 갑니다. 자, 주체는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될 자면 돼요. 현직자는 아닌 거예요. 곧 될 자를 말한다. 밑에 나와있지? 밑에 주체를 보시게 되면 합격 후에 발령 대기자라든지 당선 확정자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청탁 동그라미. 이 청탁이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청탁이 빠지게 되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게 되면 본죄는 기수가 되고 본죄는 그래서 기수가 되어서 본죄는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죄가요? 사전술래죄는 수수나 요구나 약속하면 곧장 성립한다고요. 그러나 아직은 현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요. 되었을 때 이때 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것을 뒤에 나오겠지만 적지 마시고요. 맨 밑에 나옵니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되었을 때. 되지 못하면 처벌 못합니다. 자, 맨 밑에 한번 볼까요? 객관적 처벌 조건이다. 그래서 본죄는 수수 요구 약속하면 성립하지만 처벌은 되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올라가시고요. 자, 판례 사전술래죄는 청탁이 요건이다 그랬습니다. 청탁이 요건이지 그 직무행위는 부정한 것인지 아닌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지 아닌지는 묻지 않는다. 즉 명시적, 묵시적 불문이고요. 부정이든 정당이든 간에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청탁을 해서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면 본죄는 성립하기 때문에. 자, 밑에 판례 1번 별표 쳐보시고요. 자, 이 될자라고 했는데 이 될자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자, 빨간색으로 발령 대기자. 그 다음 당선 확정자. 그치? 여기까지만 알고 있죠. 근데 판례는 개연성까지 포함시킨대. 개연성까지. 우리가 선거 나올 때 가장 유력한 후보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막 40%, 50% 넘어가는 사람들, 그쵸? 여러 명이 나올 때 40%, 50% 나온다든지 그러면 거의 당선이 유력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업자들이 줄 서서 청탁을 하면서 돈 갖다 주게 되면 이게 사전술래죄가 되는 거예요. 가로 2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여기도 개연성 나와있네. 검은색으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런 사람들도 사전술래죄의 주체가 된다. 됐죠? 자, 제3자 뇌물 공여죄입니다. 자, 130조.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 부정한 청탁이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게재되어 있지 않으면 본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받으면 129조 단순술래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제3자 밑줄, 제3자에게 갖다 줘라 또는 공여를 요구 약속했을 때 이 제3자 뇌물 공여죄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노트 펴볼게요. 노트는 156페이지. 갑이 공무원이죠. 공무원이고 을은 업자입니다. 을이 자기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돈을 직접 받으면 129조 1항의 단순술래죄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보는 눈이 많다 보니까 자신이 직접 받기는 좀 그렇고 저기 저쪽 가면 제3자가 있대요. 그 제3자에게 갖다 주래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것이 제3자 뇌물 공여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제3자는 자연인일 수 있고 법인일 수 있고 상관없습니다. 자, 이때 제3자가 업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 이것이 뇌물임을 꼭 인식해야지만 되느냐? 아닙니다. 이 제3자는 업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 뇌물임을 인식하든 안 하든 그건 불문이란 말이에요. 불문이다. 그리고 이 동기도 묻지 않아요. 동기도 묻지 않는다. 어떤 동기든 간에 을이 갑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에게 금전을 주게 되면 제3자 뇌물 공여죄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서 교정합니다. 자, 부정한 청탁 나와 있죠?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줄에 위법 동그라미, 부당 동그라미도 된다. 그리고 이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명시적, 묵시적, 불문이다. 그쵸? 묵시적이라도 무방하다 돼 있고, 자,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꼭 해야만 할 필요는 없어요. 부정한 처사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갖다 주게 되면 본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자, 밑에 판례 별표. 자, 130조 제3자 뇌물 공여죄는 자, 밑에 나오죠? 그 제3자가 꼭 뇌물임을 인식해야지만 성립하느냐? 아닙니다. 이 사람은
뇌물임을 인식하지 못해도 돼요. 공무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또 뇌물을 제3자에게 공유하게 되는 그 동기도 묻지 않는다. 따라서 빨간색으로 그것이 시주의 형식으로 교부가 되었던 불심에서 우러나와서 그랬던 간에 그것도 뭐가 된다? 뇌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밑에 팔로 보죠. 자, 역시 부정한 청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위법부당 동그라미 1번,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동그라미 2번. 즉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이든 아니든 부당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뭐가 개지가 되어 있다면 이 대가관계만 있다면 이것은 부정한 청탁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명시적, 묵시적 상관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묵시적이 죄가 되려면 그 양 당사자 사이에서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고 하는 점이 양 당사자에서 공통의 인식이라든지 양해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즉 대가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막연히 선처해 줄 것이다. 내가 돈을 갖다 주면 저 공무원은 막연히 뭐 어떠한 취지로 해주겠지? 또는 다른 동기와 직무와 관련된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해서 금품을 공유했을 때는 그때는 부정한 청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자, 또 같은 내용이네요. 자,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없다. 자,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공무원의 직무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에 빨간색으로 대가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것이면 충분하고 이미 현안이 발생한 것이든지 아니면 장래 발생할 것이든지 특정만 되면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도 보시게 되면 부정성을 규정짓는 이러한 대가관계에 대한 양해라는 것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당사자에 존재해야 된다. 즉 대가성 얘기, 계속 대가성 얘기하고 있네요. 이러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 대가관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죠? 항상 뭐다? 대가성이 존재가 되었을 때 130조가 되는 것이지 대가성이 존재되지 않는다면 금품수수만으로 130조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밑에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아서 본죄의 성립을 인정했던 거 볼게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무원입니다. 고위직 공무원. 자, 기업결합심사와 대하여 선처를 부탁하면서 특정 사찰에, 이 특정 사찰이 제3자죠. 제3자. 빨간색으로 시주금 동그라미를 제공하였다 했을 때 본죄가 됩니다. 자, 밑에 1번 판례는 전 시간에 설명드렸죠. 기업 매사나 세무 치시고 이것은 부정한 청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죄도 성립하지 않을 뿐더러 직권남용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번 잘 보세요. 2번 체크하시고. 자, 구청장인 피고인이 공무원이죠. 경로당 누각을 제3자인 구청이죠. 구청에 기부 체납하겠다는 이유로 본죄로 기소가 되었던 사건인데 여기까지가 사실관계 끊고 자, 여기서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이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제3자가 될 수가 있다. 본죄에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가 있다. 없다라고 본 것은 잘못이다는 말은 제3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제3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본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말. 그럼 다시 한번 가보세요. 구청장인 피고인이 구청 관내의 공사 인허가 관련하여 갑 회사로부터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5억 원 상당의 경로당 누각을 제3자에게 기부 체납하게 하였다. 구에 기부 체납하게 한 것은 부정 청탁이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은 제3자는 맞는데 기부 체납하게 한 것 자체가 부정 청탁이라 볼 수가 없으므로 본죄는 무죄다. 이런 말입니다. 시험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제3자는요.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자를 말합니다. 자연인, 법인, 법인기가 없는 단체를 불문하고
교사범이나 종범도 제3자가 될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면 자, 여기 그 제3자에는 처자식이라든지 기타 생활관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처자나 제3자에게 주는 것은 이것은 129조에 해당하는 단순 수뢰죄가 되는 거예요. 단순 수뢰죄가 되는 것이지 본죄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 판례가 밑에 나와 있죠. 자, 밑에 판례 보시면 이 판례도 한번 별표 쳐볼게요. 밑에 2번에다가 별표를 쳐볼게요. 공무원이 직접 받지 않고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했다 했을 때 그 다른 사람이 파란색으로 사자나 대리자이거나 생활비를 부담하는 자이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자이거나, 그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무원인 내가 직접 받은 것과 똑같이 평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제3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129조 1항이 말하는 단순 수뢰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노트를 다시 한번 펴보시게 되면 자, 이 제3자가 이렇게 제3자가 사자, 본인의 사자, 몸종입니다. 몸종, 대리자, 채권자 또는 이 공무원 갑으로부터 생활비를 수령하는 노모들 있잖아요. 노부모들. 그 다음에 실질적 경영하는 자, 경영하는 회사. 그러니까 자기가 공직에 취임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공장 대표이사였는데 당선에 출마해서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회사를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인데 실질적으로 이 회사는 내 거란 말입니다. 이 회사에 금전을 갖다 주라고 한 것은 이 자체가 곧 내가 받은 것과 동일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받은 것은 이때는 제3자 뇌물 공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수뢰죄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시 교재로 와보세요. 그것이 바로 판례 2번입니다. 쭉 다시 한번 앞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자, 제3자에는 교사범이나 종범도 제3자에 포함될 수가 있다는 게 판례인데요. 자, 밑에 판례 나와 있지? 체크하세요. 자, 본죄에서 제3자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이 제3자에 제3자 나와 있죠? 밑에 뭐뭐임을 알면서 방조했다고 했을 때 방조 동그라미. 방조범의 경우에도 제3자 뇌물실수 방조죄가 될 수가 있다고 봤습니다. 됐죠? 자, 밑에 판례 최근 전원합의적 판결입니다. 이 판례 1번 별표 치시고 이 판례 옆에다가 적어보세요. 최순실 사건이에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앞에서 봤습니다. 자, 그러나부터 볼게요. 공무원이 누구냐면 대통령이죠. 박 대통령입니다. 박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죠. 뇌물 공유자라 하여금 이 뇌물 공유자가 삼성이죠. 이재용, 그치? 이 부회장이 이 최순실 또는 최순실 딸에게 뭐 승마 한다라고 해서 말 몇 마리 준 거 있죠? 그 부분입니다. 뇌물 공유자라 하여금 공무원 대통령이죠. 대통령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파란색으로 비공무원 세무치세요. 누구라고요? 최순실이라고요. 최순실이라고요. 뇌물을 공유하게 하였을 때, 자, 공동정범의 성질상 공무원 자신에게 뇌물을 공유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때 비공무원은 이 본죄에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가 없다. 없기 때문에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이 비공무원에게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았을 때는 그때는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뿐이지 본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공무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공무원이 있어요. 자, 비공무원이 공무원에게 가공했어요. 가공하여 이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이렇게 돈을 받았어요. 금품을 수령을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공무원은 무슨 죄가 되는 건가요?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요. 돈을 받으면 이 공무원은 수뢰죄가 되잖아요. 수뢰죄가 성립을 하고 수뢰죄로 처벌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때 비공무원은 무슨 죄가 돼요?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돈을 받음에 있어서 비공무원이 가담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비공무원은 무슨 죄가 되냐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수뢰죄가 성립을 하고 수뢰죄로 처벌을 받아. 왜요? 어서 봤지? 형법제 33조 본문에 따라서 비신분자도 신분자의 신분을 얻어온다는 거예요. 즉 신분관계 없는 자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담을 했다면 그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의 공범이 된다. 그게 공모라면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고 교사라면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 방조라면 방조범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 가담한 형태가 공모 형태라 공모 관계였다면, 즉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면, 그러면 이 최순실이라는 비공무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맞죠? 공모였다면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이런 말이. 그치? 자, 근데 이 사안은 공무원이 직접 받은 거잖아요. 그쵸? 공무원이 직접 받았기 때문에 이때 공무원이나 비공무원 모두 다 수뢰죄의 공동정범이다. 이런 말이. 그치? 자, 여기 공무원이 있어요. 비공무원이 있어요. 이렇게 가공을 했다. 가담을 했다. 어떤 형태로요? 그래, 여기 나와 있잖아. 공모 형태로 가담을 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업자가 있어요. 업자가 있는데, 자, 왼쪽 사안의 경우에는 업자가 공무원에게 직접 전달했잖아요. 그쵸? 자, 이제는 이 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금품 주면서 부정한 청탁할 수 있어요. 플러스 부정한 청탁을 할 수 있어요. 하면서 직접 받았다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똑같은 사안으로 업자가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어요. 근데 공무원이 하는 말이 알았대요. 내가 당신 얘기 들어줄 테니까 보는 눈이 있으니까 나한테 주지 말고 저기 가면 저 비공무원 있다는 거예요. 비공무원. 비공무원 민간인 신분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금품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이 비공무원이 누군데? 이게 최순실이라면 최순실에게 금품을 갖다 줘라 해서 업자가 알았습니다 하고 업자가 최순실에게 금품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 비공무원은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이 두 사람은, 이 공무원과 비공무원은 무슨 죄가 된다고요? 두 사람은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된단 말이에요. 뭐에 따라서? 형법제 33조 본문에 따라서. 즉 최순실이가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고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다면 두 사람은 뭐가 된다?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자가 대통령에게 주지 않고 최순실에게 직접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3자 뇌물 공개죄 되는 것이 아니라 수뢰죄의 공동정범이라는 것이 판례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시면 여기 위에서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제3자 뇌물 공여죄에서 제3자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와 공동정범, 여기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이 한다. 근데 밑에 이 사안의 경우에는 왼쪽 사안이든 오른쪽 사안이든 이 두 사람 전부 다 뭡니까? 수뢰죄의 공동정범인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제3자 뇌물 공여죄에서 제3자는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 사안을 보게 되면 업자가 공무원에게 직접 주든지 비공무원에게 직접 주든지 전부 다 뭐가 된다?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왼쪽 그림이든 오른쪽 그림이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공무원이 뇌물 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죄의 이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주었다 했을 때 공동정범에다 점을 찍으세요. 했을 때 이때 비공무원은 제3자가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공무원과 공동정범 점
빨간색으로 색깔칠하세요.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뿐이다. 아시겠죠? 이번에 경찰 승진 시험에도 이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앞으로 또 나올 거예요. 또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2번은 참고로 좀 봐두세요. 참고로 받으면, 자, 중간 거 볼게요. 자, 그 받은 돈 전부에 대해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을 한 이후에 그 공동정범인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돈을 공무원이 가졌든 비공무원이 가졌든 이미 성립한 뇌물죄에는 성립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잖아요. 여기서는 공무원이 받았고 여기서는 비공무원이 받았잖아요. 그쵸? 누가 받으나 전부 다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된단 말이에요. 자,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사전에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러 모의하였다거나 또는 성질상 비공무원이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이라 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성립한 이후에 뇌물 처리의 문제인 것이지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면은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누가 소비했든 최순실에게 가지라고 했든 최순실이 소비했든 간에 뇌물수수죄가 된다는 판결로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2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번을 잘 봐두세요. 이 1번은 계속해서 출제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 다음 건 봤고, 자, 1번 안 봤죠? 1번 보시면 제3자 뇌물 제공죄는 자, 밑에 부정한 청탁이 구성요건 요소라 그랬습니다.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형은 똑같아요. 단순세죄 형이나 본죄 관련된 형이나 형은 똑같습니다.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자, 이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구성요건 요소라고 하는 것은 조문에 있기 때문에 조문 충족 행위를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면 설령 제3자가 뇌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다면 본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다음. 자, 제3자가 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실질적인 경영자로 있는 회사가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실질적인 경영자 세무치시고.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실질적 경영자로 있는 회사. 그러니까 자신이 시장에 출마하기 전에 그 지역에 있는 회사를 운영하던 대표이사였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정치에 나와서 시장에 당선이 됐던 거예요. 그러는 중에 그 공장은 동생에게 맡기고 자신은 이제 시장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것인데 업자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자에게 저기 있는 저 공장 내 공장이니까 거기다 돈을 갖다 주라고 해서 이 공장이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본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수뢰죄가 되는 것이다 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게 되면 마지막 줄에 단순 뇌물수수죄가 되는 것이지 본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판례가 돼요. 자, 밑에 판례도 똑같죠? 자신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회사니까 이것도 마지막 줄에 단순수뢰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3번도 공무원으로 의제가 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쭉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 보면 개인사업과 같이 운영되듯이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내 회사나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3자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줄에 단순수뢰죄가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판례를 던져주고 제3자 뇌물 공유죄가 된다. 그러면 다 틀립니다. 다음 자, 기수식이 보시고요. 기수식이 볼까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유하게 하거나 공유를 요구하거나 약속하면 여기서 기수가 되어버립니다. 제3자가 현실적으로 받을 것을 요하지 않아요. 제3자가 받아야지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공유하게 하거나 요구 약속하는 순간 여기서 기수가 된다고요. 타자의 관계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즉 업자에게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였고 그래서 계약 체결을 하게 하였다고 했을 때는 이때는 제3자 뇌물 수수죄가 될 뿐더러 직권남용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 행위였기 때문에 상상적이다 이런 취지입니다.